안녕하세요.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바뀌지 않는 점은 꼭 그 사람의 나쁜 점에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시간이 갈수록 절대 바뀌지 말았으면 해도 점점 퇴색되고 꿈에서 깬 것처럼 바뀌어 있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은 제발 바뀌어라, 뭐든 할 테니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빌어도 절대 달라지지 않거든요. 제가 10여 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도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점은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처럼 바뀌었고, 제발 달라졌으면 하는 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물론 제게는 좋은 점이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평생 저희 아버지께서 모진말을 하시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허영심이 심한 저희 어머니가 매번 아버지랑 말다툼을 하실 때마다 공무원 남편 연금만 보고 결혼했는데 그게 또 쥐꼴이라서 후회된다라고 말해도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분이셨죠. 제가 막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한창 취업 준비를 할 때 길에서 캐스팅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연예 소속사에서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고 명함을 나눠주는 거예요. 20대 초반에는 한창 인터넷에서나 지역에서 하는 소소한 미인대회에 나가서 1등은 못해도 입상까지는 하는 외모였는데,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건 처음이었죠. 한참 진로 정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서 마음이 뒤숭숭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어머니는 예쁘게 잘 낳아준 거 고맙게 여기고 괜히 취업 준비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연예인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연예인 가족이면 3대가 먹고 산다고 너 써준다고 할 때 넙죽 엎드리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저희 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 잘 아시겠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른 의미로 참 바뀌지 않고 일관적인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괜히 조급해서 생각도 안 했던 일 시작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하라고 해주셨고요. 아버지는 정말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도 전무후무하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바로 제 친오빠 문제로 말입니다. 오빠는 정말 알아주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수재였어요. 오빠가 다닌 고등학교에 명문대 들어간 학생을 자랑하기 위해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고, 동네에서는 어떻게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가냐, 그 비법이 뭐냐, 민철 엄마 너무 부럽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하며 동네 아줌마들은 저희 어머니를 다 부러워했죠. 오빠의 성공은 콧대 높은 저희 어머니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빠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기한 없는 한량 백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동기가 사실은 양다리였고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 있었던 약혼자가 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그냥 오빠가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빼먹을 것만 보고 오빠를 만났던 거였어요. 선물이면 선물, 돈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줬는데 그 여자는 결혼 전 심심풀이로 오빠를 만났던 거였죠. 그 동기는 입사하고 몇 년 후에 오빠를 가지고 놀 대로 놀다가 약혼자와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걸어온 길이 길인 만큼 자존심 세고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오빠는 상처도 그만큼 크게 받았어요. 본인이 당한 일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출근하면 그 여자가 생각나서 괴롭다고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둬버린 거죠. 처음에는 저희 가족 다 오빠가 당한 걸 잘 알아서 뭐라 할 수도 없이 그저 지지와 응원만을 보냈어요. 아버지도 많지도 않은 연금을 매달 용돈 주듯 오빠에게 보냈고, 저도 그 당시 알바하면서 번 돈 중 일부분은 오빠가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보태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빠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30이 훌쩍 넘는 나이까지 그냥 놀고만 다니고,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고 모자라면 제게 달라고 하고, 이제는 본인이 받은 상처 때문에 일을 쉰다는 게 오히려 변명같이 느껴졌어요.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걸 명목으로 무한한 백수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죠.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기꺼이 주던 용돈도 끊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시며 앞날 없이 사는 오빠에게 크게 분노도 하셨어요. 저희 집안의 큰 자랑이었던 오빠는 몇 년 만에 집안의 골칫덩어리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문제아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오빠의 성공이 어머니의 자존심이었다면 오빠의 실패는 어머니의 좌절이었기에 어머니가 특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오빠를 보고 있자니 저는 취업 기간을 늘릴 수 없었고요. 부모님은 오빠만 해도 속이 답답하실 텐데 저까지 그 걱정에 보탤 수는 없었죠. 그래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제게 캐스팅 제안을 한 소속사에 연락을 해서 정식으로 카메라 테스트랑 오디션을 보고 연예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잠깐이었고 회사도 작아서 그 당시 활동은 지명 광고 모델 정도밖에 없었어요. 막상 연예계에 뛰어들고 나니 굉장히 상식 밖으로 신인 제게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주 지저분한 방법으로요.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광고주랑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아양 좀 떨어라. 네가 못하면 우리 이번 정상금은 없는 거라고. 저분이 어느 회사 대표님이다. 짧은 치마 입고 와서 술 좀 따라드려라 등등. 막 대학을 졸업한 제게 이래저래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을 요구했고 저는 그것 때문에 그만뒀어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반년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고 저는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중소기업의 마케팅팀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게는 안 좋은 기억만 남은 연예인 생활이 전혀 뜻밖의 결과를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에 잠깐 작은 미인대회 나갔다가 연이 닿아서 친해진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한창 제가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찍은 프로필 사진을 친한 동생이 연예인 데뷔했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었나 봐요. 그 언니는 예전부터 말이 참 많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그런데 제 사진을 본 한 사람이 그 언니에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언니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당장 소개받으라고 너 정말 운 좋은 거라고 온갖 호들갑을 다 떨더라고요. 야, 혜정아, 제발 한 번만 만나봐. 걔 정말 괜찮아. 너보다 3살 많은데 지금 지 아버지 회사 다니고 있고 일 배우면서 그거 물려받을 준비 중이야.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 애들한테 밥도 술도 잘 사서 평판도 좋고 여자애들 중에서 걔 노리는 애들 진짜 많다. 근데 내가 네 사진 보여주니까 나한테 제발 소개시켜달라고 본인 평생의 이상형이라고 하더라. 어때? 만날래? 막 회사 생활 시작하면서 힘들던 제게 저를 평생의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건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집안도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이라고 친한 언니가 보증을 하니까 더욱더 솔깃했죠. 그렇게 만난 남자는 정말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밴 사람처럼 계속해서 제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뭘 먹으면 제 앞에 무슨 음식이 많이 없어졌는지, 물은 있는지, 뭘 많이 안 먹는지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음식을 더 시키거나 물을 따라주는 등 정말 황송할 정도의 대접을 해줬죠. 또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건 마인드가 참 건강한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연애 초반에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종현 씨, 지호 알지? 왜 내 고등학교 친구 있잖아. 아, 알지. 저번에 같이 여행 갔다 오지 않았어? 맞아. 근데 이번에 지호가 애인이랑 헤어졌대. 만나던 남자가 글쎄 룸살롱 갔다가 걸려서. 아유, 지호 씨 속 많이 상했겠다. 근데 그 남자가 걸린 다음에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야. 네가 사회생활 해봐라. 안 갈 수 있나? 남자들은 다 간다. 네가 이상한 거라고. 웃기고 있네. 안 가려고 하면 다 안 갈 수 있어. 무슨 남자들이 다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간다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어. 그런 놈들이 같은 남자들 욕보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때까지 30년을 사업하시면서
한 번도 그런 거 이용하신 적 없어. 나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이렇게 말을 하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예전에 잠깐 일하던 소속사에서 내게 이런 요구를 했고 그걸 안 했더니 바로 계약 해지를 시키고 정상금도 안 주더라고요. 남자는 그 얘기를 듣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면서 그 회사 도대체 어디냐고 당장 가서 가만 안 둔다고 하더군요. 이미 오래된 얘기고 회사도 없어졌어. 대표 연예인도 없는 진짜 작은 회사였거든. 아마 그래서 더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려고 했었나 봐. 그런 거까지 이용해야 할 정도로 절박했던 거지. 절박하면 사장이나 직원들 지들이 하면 되잖아. 왜 혜정 씨한테 시키냐고. 아휴, 지들은 엄마도 없어? 어떻게 본인을 낳아준 엄마랑 같은 여자들한테 그런 일을 시켜? 마치 본인 일처럼 분노하는 남자에게 큰 호감을 느꼈어요. 남자는 제게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대신 유감이라고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하면서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줬죠. 그렇게 마음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과 9개월 정도 연애를 했는데 다른 부분도 잘 통했는지 제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딱히 그 남자와 결혼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라 너무 놀라고 또 무서웠는데 남자는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힘들게 꺼내니까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저랑 하고 싶었고 본인은 자식도 빨리 갖고 싶었다고 하면서 당장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아이까지 생기게 되니까 고민할 틈도 없이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 날짜까지 일사천리로 잡아버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댁이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있는 집안이잖아요. 속도 위반으로 덜컥 아들과 결혼하게 된 며느리를 과연 환영하실까 의문이었죠. 근데 그런 걱정이 모두 TV의 막장 드라마에서 잘못 보고 배웠다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시부모님은 저를 마치 친딸처럼 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아유, 정말 우리 혜정이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며느리도 빨리 보고 싶었고 손주도 빨리 보고 싶었는데 내 소원을 우리 혜정이가 다 들어주네. 그때는 거의 회사에서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도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돈 어른이 시간 나실 때마다 내 골프 친구 해주시면 좋겠구나. 안 그래도 종현이 저 자식이 바쁘다고 지 애비 취미 생활도 같이 안 해줘서 서러웠는데 같이 놀 좋은 친구 생기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생각해 주시는 시아버지가 정말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이제 가족이니까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어리숙한 며느리를 안심시켜 주셨죠. 다정한 남편과 다정한 시부모님, 정말 내가 결혼 하나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도 제 결혼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와 오빠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우리 딸이 사장님 댁으로 시집 간다고 회사 대표 될 사위 얻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오빠는 매제될 사람이 회사 대표라고 하니까 앞으로 편하게 살겠다고 혼자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마셨고요. 물론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고 또 결혼 생활이 기대는 됐지만 동시에 솔직히 아버지를 제외한 제 가족이 혹시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시댁에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그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와 오빠는 가족으로 엮였다는 이유 하나로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했고 또 남편은 그걸 두 발 벗고 들어줬어요. 어머니의 허영심을 이런저런 값비싼 선물로 채워줬고 이건 나중에 안 거긴 하지만 오빠는 저 몰래 뒤에서 남편에게 돈을 빌리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 뒤에 알게 됐는데 남편의 지출 내역 중에서 법인카드 계좌가 아닌데 300, 500, 어떨 때는 1000까지 이체된 내역이 있더군요. 남편에게 물으니까 바로 저희 오빠가 급하다고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어찌나 창피해서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던지요. 얼굴도 못 들고 왜 말 안 했냐고
작게 되뇌이는 제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가족이면 이제 내 가족인데 뭐 어때서. 형님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돈 가져가는지 나도 너무 잘 아는데 나는 당신 가족한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뭐든 해주고 싶어. 그거 내가 해결 안 하면 당신이 괴로울 거 아니야. 아무리 나중에 제가 괴로워져도 이제 두 번 다시 나한테 상의 안 하고 친정에 돈 보내지 말라고 말해뒀습니다. 특히나 오빠가 손을 벌리면 모른 척 하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지만 후에도 저희 가족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는 건 변함이 없었죠. 친정 식구 중에 유일하게 남편이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물어도 난 됐으니까 그냥 우리 딸이나 챙겨라. 혜정이한테 잘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아버지께 생신 선물로 차를 바꿔드린 것도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니시는 골프장 회원권과 함께 골프채 세트도 선물해 드리기도 했었고요. 아마 남편의 본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든 퍼주고 싶어 하는 성격은 시아버지를 꼭 닮은 것 같았죠. 특히나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굉장히 후하시고 다정하셨어요. 제가 시아버지께 살갑게 자라긴 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심심하시다고 하시면 바로 튀어나가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함께 놀았어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시아버지와 저는 시부모님과 며느리 관계보다는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좋은 친구 같을 때가 더 많았어요. 시아버지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노래하는 것도 누가 노래하는 걸 듣는 것도 취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하는 것도 또 옆에서 누가 노래하면 화음 넣고 옆에서 같이 춤추는 것도 좋아해서 시아버지께서 혜정아, 오랜만에 노래방이나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아유, 언제 물어보실지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팔짱 끼고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한테 시아버지랑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우리 시아버님은 공주 막걸리 좋아하신다 등등 신나서 얘기를 막 늘어놓으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네 시아버지가 왜 너 예뻐하는지 알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시아버지와 죽이 잘 맞아서 시부모님에게 도리를 한다, 가족으로서 챙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도 신나고 즐거워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게는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제가 좋아서 그런 건데 시아버지께서는 저의 그런 점을 애틋하게 생각하셨죠. 저희 아버지께서 급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을 때 남편보다도 더 절 돌봐준 게 바로 시아버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막 둘째를 낳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첫째를 낳고 바로 2년 후에 둘째를 낳아서 제가 정말 첫째가 조금 말통하고 어느 정도 손이 안 갈 때쯤 다시 갓난쟁이 육아를 했거든요.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한창 바빴던 남편은 저와 함께 육아를 하고 싶었어도 불가항력으로 마음만큼 함께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하루에 4시간을 푹 자지 못하면서 생활한 것 같네요. 가끔 친정어머니나 시댁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셔도 저절로 애들이 깨는 시간에 제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무튼 둘째가 3살이 됐을 때 시아버지께서 그해 제 생일 선물로 뭘 주셨는지 아시나요? 제 생일 일주일 전에 시댁에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제게 뭔가를 건네시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내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 예약했다. 9일 오전 비행기로 가서 15일 저녁에 오는 걸로 일주일이야. 호텔 예약도 다 해놨으니까 혜정이 넌 푹 쉬고 오기만 하면 돼. 아버지, 저 일주일이나 자리 못 빼요. 휴가 기간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가라디? 혜정이만 가라고 혜정이만. 혜정이 혼자 가서 아무 걱정 없이 푹 쉬다가 와.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이 시애비가 그 노고 보상해준다고 생각하고. 와, 진짜 누구 아버지인지 모르겠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도 고생했는데 저도 애들 보느라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혜정이가 일주일이나 자리 비우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참나, 너 새벽에 혼자 몇 번씩 깨서 애들 젖 먹이냐? 몇 번씩 깨서 기저귀나 갈았어? 돈 번다고 죄다 혜정이한테 넘긴 놈이 일주일 혼자 애 못 본다고 우는 소리 할 거야?
혜정아, 내가 사람 보내줄 테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가. 나도 종종 들러서 우리 손주들 볼 테니까. 그동안 참 고생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꾹 참고 더 노력해서 살자. 그러라고 보내주는 휴가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친부모님처럼, 아니 어쩌면 제 부모님보다 더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게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옆에서 남편이 툴툴대든 말든 시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잘 쉬다 오라고 해주셨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휴가를 받고 심신이 축 늘어져 녹을 만큼 쉬고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참 잘했다. 아니 남편보다 시댁복을 타고났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네요. 사랑을 받는 만큼 저 또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행복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문제로 마치 지금까지 제가 달콤한 꿈을 꿨다는 것 마냥 거짓말처럼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이 넘어갈 때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일정 부분이 변할 수 있죠. 저도 특히나 부부 사이에서 점점 편해지기도 하고 권태로워지면서 시간이 관계를 부식시키는 것처럼 변하는 게 순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단순히 제게 소홀해지거나 서운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마음이 갔던, 남편이 자랑스럽게 마치 자기의 신념처럼 말했던 것들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평균 퇴근 시간이 7시, 8시였는데 회사 대표인 만큼 업무량이 많아지면 한두 시간 정도 늦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 2, 3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은 연계된 회사와 술자리가 있었다, 회식이 있었다, 거래처와 회의를 하다 한잔했다라고 하더군요. 초반에는 그렇게 늦게 술까지 마시고 집에 오는 남편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이상 들어오는 게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고 석 달쯤 되자 어떻게 이 정도로 늦게 올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첫째가 다음 해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닐 때라 아무리 남편이 바빠도 애들에게는 아빠와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남편은 주말에도 어김없이 일 때문에 나간다고 집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점점 그래 일하는 사람이니까 회사 대표로서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힘들겠어라고 이해해 주는 것도 한도가 초과되는 순간이 오더군요. 남편의 핸드폰과 퇴근해서 바닥에 그냥 내팽겨쳐둔 와이셔츠를 보고 말이죠. 하루는 남편에게 친척 어른 전화번호를 묻다가 남편이 알아서 핸드폰에서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를 찾고 있는데 번호를 저장한 이름이 너무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신마담이었습니다. 마담? 이건 아무래도 친구나 지인도 아닐 것 같고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 이름도 아닌 명칭 아닌가요? 그냥 별명인가? 장난으로 한 건가 생각하는데 정말 왠지 목 뒤가 당기는 것처럼 쎄해서 일단 그 번호를 외워두고 남편의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죠.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에 거의 10번이 넘게 통화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마담이라는 애칭을 붙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당연하게 바닥에 허물처럼 벗어둔 와이셔츠에서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진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인간도 바람을 피우는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근데 실상은 차라리 바람을 피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은 모두 접대라는 명목하에 아가씨들이 나와서 술 따라주면서 함께 노는 그런 술집에 갔다 온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혹시 바람 피우냐고 추궁하니까 그런 저를 비웃으면서 말했죠. 너는 서방이 새벽까지 너랑 애들 먹여 살리고 회사 돌아가게 하려고 일하는데 바람을 의심하냐? 진짜 너도 참 한심하다. 거기 일하는 애들 향수 냄새고 그 업장 관리하는 주인 번호야. 신마담이란 이름을 보고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 참나.
그럼 가정 있는 남자가 여자 나오는 술집에 매일같이 갔다는 게 그렇게 당당할 일이야? 당신 그런 술집 안 간다며 일 핑계 대면서 사회생활 하려면 가야 한다고 하는 남자들이 같은 남자들 욕먹이는 거라며. 아휴, 혜정아.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무슨 말을 못해. 네가 미련하게 내가 연애할 때 했던 말 믿고 있었나 본데 사업은 그런 거야.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약 성사시키려면 다 기름칠해서 잘 굴러가게 하는 것처럼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시간 보내게 해줘야지. 그 기름칠이라는 게 한참 어린 여자애들 끼고 술 먹이는 거니? 아버님한테 그런 술집 사업에 절대 이용 안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나 봐?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용할 걸 다 이용을 안 해서 회사가 덜 큰 거야. 그걸 내가 더 크게 만들 거고. 당신은 내가 예전에 소속사에서 접대 강요받았다는 거 다 알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닌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너 그때 그거 안 해서 그만뒀다며? 넌 접대한 적 없으니까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면 너도 거짓말했냐? 접대했었는데 안 했다고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니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제라도 그만해. 여자 나오는 술집 사업한답시고 다니는 거 그만하라고. 아니 뭐가 문젠데?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어? 어? 아니면 너 설마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 질투하냐? 뭐? 당신 정말 미쳤어?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네 몰골 좀 봐. 아무리 애 둘 낳았다고 해도 여자 몸무게 앞자리가 6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정말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술집에서 얼굴하고 몸매 가꾸는 애들 좀 본받아. 네 남편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 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 내가 안 가게끔 노력을 하라고. 아, 사업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아가씨 만나러 가는 게 맞나 보네.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당신 그 새까만 속내 잘 알아들었어. 이 일 이후 저와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말로 대화해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원래 모습이 저와 연애하고 결혼했던 그 다정하고 사려 깊은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일적인 스트레스나 다른 문제 때문에 잠깐 이런 거라고 제 자신을 속였네요. 하지만 남편에게 역지사지로 반격을 해도 남편은 오히려 더 치사하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일 하나 구해서 남자들 다 나오는 호스트바 다녀도 돼? 당신 말대로라면 사람이 일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일을 위해서 여자든 남자든 나오는 술집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무슨 일을 해서 그런 데를 가? 주제 좀 알아, 주제 좀. 그래서 내가 일 새로 시작한 다음에 한다고 하잖아. 사람 말 좀 제대로 들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사업을 해? 하, 진짜 웃기고 있네. 그래, 그렇게 호스트바니 뭐니 가고 싶으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 집에 들인 돈 그대로 뱉어놓고 가. 뭐? 참나, 말로 못하겠으니까 이제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유치하다, 유치해. 그래, 나 유치하니까 지금까지 당신한테 드린 돈 다 내놓으라고. 내가 뭐 때문에 당신 그 구질구질한 처가에 돈 가져다 바쳤는데 다 당신이 좀 얌전히 있었으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해달라 뭐 해라 주제 넘게 안 굴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제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남편은 본 모습을 꺼내 저와 싸운 후에 정말 간만의 자유를 느끼는 사람처럼 편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잔인하게 제 안에 들어있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서서히 부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건 당연했고 이제는 본인 몸에 남겨진 술집 여자들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 또 당신 나이 반토막 정도 되는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 갔다 왔어? 셔츠가 아주 화려하다. 그래, 이번엔 당신 오빠랑 갔다. 형님이 꽤 놀 줄 알더라고. 뭐? 당신이랑 오빠가 왜 만나서 술집에 가? 왜? 그러면 안 돼? 형님이 먼저 좀 보자고 해서 만났다. 왜? 네 오빠가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닌다고 하니까 충격 먹었어? 충격을 왜 먹어? 그 인간은 놀랍지도 않아. 딱 당신이랑 똑같아 수준이. 아유 말하는 뽐새 봐라.
진짜 정 떨어지게 말하네. 내가 가는 술집 애들은 나긋나긋하고 어려서 그런지 순수한데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아유, 그리고 살결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역시 여자는 25살 이전이 딱 꽃처럼 예쁠 때지. 25살 이후로 꺾인다고 하잖아. 우리 여보는 좋겠다. 꺾인 지 훌쩍 된 나이에 나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해서. 그렇지? 내가 꺾여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신세 꺾인 줄 몰랐던 거지. 그리고 남자는 25살 이후로 숙성된 막걸리래.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누린내만 나고 마시면 숙취도 더러운 막걸리. 당신도 한창 누린내 심하게 날 때 나 만나서 유통기한 다 하기 전에 구제됐네? 저희 둘 사이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세졌고 그나마 처음에는 대화로 좋게 풀려던 저까지 포기를 해서 엉망진창이 됐죠. 그나마 남편은 나가서 사람 만나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서는 제게 시비를 걸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지. 저는 남편이 출근하면 애들하고 씨름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또 남편 상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어머니는 예전부터 제 고민은 관심도 없던 분이니 기대도 안 했고요. 이럴 때 늘 제 편에 서서 저를 위로해 주던 아버지도 세상에 안 계시니 점점 우울증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대게 된 건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종종 저와 시아버지는 술친구가 돼서 만나 식사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시아버지와 한잔하다가 제가 너무 취해서 술김에 남편과 있었던 일을 다 말해버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다가 이내 크게 분노하셨죠. 혜정아, 난 종현이 그놈 절대 그렇게 키운 적 없다. 참나 이게 무슨 일인지. 혜정아,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종현이 그놈 아주 요절을 낼 테니까. 지도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으면 내 말 들어야 될 거다. 시아버지께 모든 일을 털어놓은 뒤 남편은 정말 거짓말처럼 원래의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그런 술집에 절대 발도 들이지 말라는 엄포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집에 들어온 만큼 더 많은 시간을 저와 싸우게 된 거예요. 남편은 집 안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만 들어가면 제가 숨만 쉬어도 득달같이 와서 시비를 걸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게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꼰지른 거 후회하게 될 거야. 각오해라. 내가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당신이 훨씬 더 괴로울 테니까. 남편은 제게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듯 정말 저를 하루하루 괴롭게 만들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코푼 휴지를 그냥 바닥에 두고 가서 제가 한 곳에 모아 아예 남편 서류 가방에 넣어둔 적도 있고요. 저만 보면 뭐든 한 소리를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아버지 은퇴하고 회사도 내 거라서 아버지 무섭지도 않다. 아버지 은퇴 공식화되면 너도 버릴 거라고. 그때까지 충분히 편안한 삶을 즐기라고 하고 너 같은 거 내가 결혼해 준 것만 하더라도 평생 은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주제를 모른다는 둥 정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말만 골라 해대서 차라리 남편이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길 바랬어요. 솔직히 그때라도 빠르게 갈라섰어야 했는데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분명히 남이 보기에는 이혼을 벌써 했어야 했는데 당사자가 포기를 못하는 걸 보면 어휴 답답해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 당사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이나 동물이나 껌껌한 길을 지나다가 눈을 뜰 수 없는 섬광이 몸을 덮치면 그걸 피할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고 말잖아요. 저도 딱 그랬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심한 후에 저를 뒤엎은 그 수많은 일들이 너무 거대하고 아득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몸을 꽁꽁 묶고 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또 어김없이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집에 일찍 들어온 날 남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더군요.
저녁이 채 되기도 전에 만취를 한 남편은 아이들 방에 있다 나온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야, 너 와서 술 따라봐. 믿어지시나요? 술집에서 하던 짓을 본인의 아내에게, 지 자식들의 엄마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 안 차서 무시하고 제 할 일 하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 무시해?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라고 눈알이 돌아서 말을 하더군요. 그래, 상대하기도 싫어.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 구분도 못할 정도로 마셨으면 제발 자. 어디 부딪혀서 기절이라도 하든가. 나는 진짜 내가 너 같은 애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네가 뭐 볼 게 있냐? 뭐 집안이 좋아? 직업이 좋아? 말을 예쁘게 해. 그나마 볼 건 얼굴이랑 딱 몸매였는데 그것도 애 낳고 다 망가지고. 너 같은 건 그냥 처음부터 나랑 마주쳐서도 안 됐어. 그래, 볼만한 건 하나 없이 그저 부모 잘 만난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당신이랑 나랑 공통점이 있네. 나도 후회해. 당신 같은 인간 만난 거. 그나마 당신이 덜 억울한 게 당신이 내 사진 한 장만 보고 만나고 싶다고 나대지만 않았어도 우리 안 만날 수 있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그 몇 초의 순간 뒤에서 강하게 제 몸이 밀쳐지는 통증이 느껴지더니 제가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술 먹다 말고 남편이 어디서 핀트가 나간 건지 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너 같은 건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내가 너 후회할 거라고 했지 하면서 저를 때렸고 순간 손바닥에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져서 보니까 남편이 먹던 술병을 깨뜨려서 휘두르다가 제 손바닥을 그은 거였어요. 저는 피를 보고 나서 정신을 차렸고 남편을 밀치고 일어나 핸드폰을 잡고 119에 신고를 하고 이어서 112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올 때쯤 남편은 이미 술에 골아떨어져서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홀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저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를 끊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제 온몸 곳곳에 든 멍과 터진 입술, 이마 그리고 10바늘을 넘게 꿰맨 오른손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함께 응급실에 갔던 경찰과 경찰서로 갔고요. 먼저 와 있던 남편은 술 기운에 정신을 못 차렸고 경찰은 당장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남편이 술에서 깨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혼자 집에 와서 몸에 든 상처를 살피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정말 행복했다고 느끼고 결혼 참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집안은 제가 나가기 전과 같이 난장판이어서 저는 다친 팔로 일단 집안부터 치웠어요. 그러다가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에 엉엉 울었습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이 감정이 해소될 것 같아서 저는 홀린 것처럼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 바로 저희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놀래시더니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어머니는 얼굴이 엉망인 절 대신해서 애들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유치원에 등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절 앉혀두고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끄끄거리면서 지금까지 남편과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제 말을 가만히 들으시다가 문득 이렇게 말하셨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난 또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네. 이게 사위에게 맞아서 얼굴이 얼룩덜룩한 딸에게 할 소린지 저는 한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큰일이 아니란 소리예요? 예, 바람나서 밖에서 살림 차린 것보다 차라리 룸살롱인지 뭔지가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너 그거 보기에만 화려한 거지 얼마 맞지도 않았구만. 엄마, 나 전치 4주 나왔어요. 손도 꿰맸는데 엄만 딸이 사위한테 맞았다는데 할 소리가 그것뿐이에요? 나 때는 남편한테 안 맞는 여자가 없었어. 박서방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 아니잖아. 술이 웬수다 술이 웬수야. 행여나 일로 갈라설 생각하지도 마라. 이게 어디 헤어질 일이냐? 그럼
뭐가 헤어질 일인데요? 엄만 내가 힘들어서 불렀는데 딸 힘들게 한 사람 편만 들고 이게 대체 뭐예요? 엄마는 그저 사이가 돈 많고 잘나서 엄마 딸 때리는 것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휴, 혜정아, 잘 들어. 지금 네 오빠가 드디어 하고 싶은 거 생겼다고 박서방한테 투자금 달라고 해서 박서방도 알겠다고 한 상황이야. 너, 네 오빠가 몇 년간 얼마나 괴롭게 산지 잘 알잖아. 남보다 못한 거 하나 없던 네 오빠가 계속 저렇게 빌빌거리면서 살길 바래? 혜정아, 가족들 생각해라. 나나 네 오빠 애들 생각하란 말이야. 너 혼자 참으면 다 해결될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겠니? 애초에 이런 인생 살기 싫었으면 그냥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여자로 태어난 이상 감수해야 할 상황이고 너 머리 식히고 잘 판단해. 그러다 보면 또 상황 좋아질 거고. 저는 어머니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내가 실수를 했다고. 뭘 기대하고 어머니를 부른지 모르겠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면서도 끝까지 저한테 생각 잘하라고 마치 경고하듯이 말을 덧붙인 다음에서야 제 눈앞에서 사라졌죠. 더 웃긴 건 다음 날 친정 오빠가 집에 온 거예요. 어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본인은 정말 네 남편이 줄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괜히 회방 놓지 말고 잘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알지 모르겠는데 엄마 지금 만나는 남자 있어. 그 남자랑 같이 살지 박서방한테 부탁한다고 기회만 보고 있는데 너 하나 때문에 나나 어머니나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 그거 알고 이렇게 유난떠는 거야? 제발 나랑 엄마 좀 살려주라. 어? 남편은 끝까지 저를 굴복시키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 오빠에게 투자금을 준다고 한 겁니다. 제가 차마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또 동시에 어머니도 오빠도 행여 제가 가족을 내치지 않고 스스로를 희생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재물 취급하는 것 같아서 구역질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제게 어떻게 너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냐. 더는 못 참는다고 너랑 네 친정 이제 일절 어떤 도움도 안 줄 거라고 이혼만 하면 맨몸으로 내쫓고 남은 인생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 기리기리 날뛰길래 아무렴 당신이랑 얼굴 마주보고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까라고 제가 맞받아치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분을 못 이기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화만 내는 모습을 보고 혼자 남은 저는 더는 지체하고 싶지 않아서 제 몸에 난 상처들과 진단서를 찍은 사진을 시아버지에게 보냈어요. 남편이 저를 때렸고 더 이상은 이 사람과 살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보냈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어디냐고 당장 얼굴 좀 보자고 하셔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고 30분도 안 돼서 집에 온 시아버지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리셨는지 주저앉아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난 멍이랑 상처를 보고 연신 아이고 이 일을 다 어쩌니 이걸 어쩌니 라고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아, 이혼해라.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말하면 그래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지. 미안하다 혜정아. 내가 너 이렇게 당하기 전에 먼저 알고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혜정아. 내가 미안해. 그리고 당장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애들은 잠시 시댁에 맡기고 저는 호텔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혼하고 애들과 함께 살 집을 얻어주시겠다고 상황이 정리되고 집 구할 때까지만 호텔에 있으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께서도 시아버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네요. 호텔에 가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도 제 몸 상태를 보시더니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상식적이고 좋은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쭉 시아버지께서 부담해 주신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구워 삶으신 건지 남편은, 아니 이제 전 남편은 이전에 한 으름장과 다르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괜히 소송이다 뭐다 하면서 힘들이지 말고 집도 전 남편 모르게 애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해주고, 또 제가 충분히 자립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다고도 하셨고요. 이제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구해주신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지낸 지 반년 정도 흘렀습니다. 아직 제 일은 구하지 못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애들 때문에 명절이나 종종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아직도 저에게 미안해하시고 죄책감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딱히 이 일에 시부모님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들은 정말 저에게 변함없이 잘해주셨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먼저 도움을 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연도 아예 끊겨서 시부모님이라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게 더 의지가 됐고요. 어머니는 이후 만난다던 남자와 헤어지고 다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들어보니 뭐 사기 맞았다, 돈 받을 거 받고 튀었다 하는 게 아무래도 연하의 남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오빠도 연락이 안 된다고, 넌 대체 어디 사는 거냐고 물으셔서 알 필요 없다고 하고 연락처도 다 차단했네요. 딸이 곤죽이 되도록 맞은 걸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 본인 살기 좀 팍팍해지자마자 제게 전화해서 죽는 소리 하는 게 정말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전 남편은 예전에 제가 신고한 가정폭력 전력 때문에 양육권은 갖지 못했고 그냥 양육비만 제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달부터 전 남편에게서 은근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애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시작해서 나중에는 좀 만날까 하길래 바로 싫다고 대답했어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진 후에 아버지가 사람 취급도 안 하신다고 제발 한 번만 다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구질구질하게 굴어서 남편마저도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 얼굴이 뭐가 보기 좋다고 다시 보겠어요? 대체 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 거면 애초에 왜 잘못을 했는지 이해를 통 못하겠네요. 저 없으면 더 잘 살 거라고 떵떵거리던 인간이 말입니다. 왜 세상에는 좋은 건 쉽게 변하고 나쁜 건 절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함이 더 강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게 진리인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을 비틀리게 보는 건지. 그나마 저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변치 않은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사람을 만나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리 얼굴을 맞댄 시간이 지나고 또 관계가 깊어져도 말입니다. 저의 회의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좋은 게 있기에 그나마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저 또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점이 결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